어머니가 이 편지들을 모조리 가로채 반송시킨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손을 떨며 봉투 하나를 뜯었습니다. 도연 씨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도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당신한테 알려야 할 게 있어요. 저 아이가 생겼어요. 당신의 아이예요. 임신이 안 되는 몸이라고 했는데 이 아이는 와줬어요. 이혼 직전에 생긴 아이인 것 같아요. 편지를 쥔 도연의 손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내 아이. 다른 편지도 뜯었습니다. 오늘 아기가 발로 찼어요. 처음이에요.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았어요. 아무한테도 말할 수 없어서 당신한테라도 쓰고 싶었어요. 또 다른 편지. 아이가 건강하게 자라고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좀 힘들지만 괜찮아요. 도연 씨는 잘 지내고 있죠? 잘 지내고 있으면 좋겠어요. 편지마다 봉투 뒷면에 같은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반송, 이사장 지시. 단 한 통도 도연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하은은 매번 편지를 쓰고 매번 반송되어 돌아오는 봉투를 받아들고 그래도 또 편지를 썼습니다. 이 서랍 안에 쌓인 건 편지가 아니라 하은이 혼자 삼킨 외로움 그 자체였습니다. 도연의 시야가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밥상 옆에는 종이 뭉치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취업 거절 메일을 출력해 접어둔 것들이었습니다. 하은이 지원했던 병원, 연구소, 제약회사들, 수석 연구원 출신의 경력이면 어디든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결과는 하나같이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장의 메일에서 도연의 손이 얼어붙었습니다. 하은이 빨간 볼펜으로 밑줄을 그어놓은 문장이 있었습니다. 한빛 여성병원 이사장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귀하를 채용할 경우 저희와의 거래 관계를 끊겠다고 통보받아 부득이하게 채용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종이를 쥔 도연의 손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만 시킨 게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하은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모든 길을 막았습니다. 취직을 막고 편지를 가로채고 위자료 한 푼 없이 이 2평짜리 반지하 방에 가둬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도연은 서랍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울었습니다. 소리를 죽이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울음이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병원 번호였습니다. 대표님, 301호 산모 서하은 씨가 의식을 잃었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도연의 숨이 멎었습니다. 전화를 끊기도 전에 계단을 뛰어내려갔습니다. 무너진 모든 것, 그리고 분노. 301호 병실 앞에서는 간호사 2명이 분주하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모니터 경고음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혈압이 급격히 떨어졌고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영양실조 상태에서 회복이 너무 더뎠는데 새벽부터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하은은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무리 이름을 불러도 반응이 없었습니다. 도연은 하은의 손을 꽉 잡고 차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수술 후 경과 기록에 빈칸이 너무 많았습니다. 체온 체크가 빠진 시간대, 수액 교체가 2시간이나 늦어진 기록, 혈압 이상이 나타났는데도 의사에게 보고된 시간이 한참 뒤였습니다. 누군가 일부러 방치한 것이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신생아실에서였습니다. 대표님, 지금 당장 오셔야 할 것 같아요. 셋째 준우가 합병증으로 호흡 곤란이 와서 중환자실로 옮기고 있어요. 도연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하은이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신생아 중환자실에는 준우가 실려갔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 달려갔을 때 투명한 인큐베이터 안에서 온몸에 가느다란 관을 단
아기가 겨우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인큐베이터의 작은 구멍에 손을 넣었습니다. 준우의 손바닥이 도연의 새끼손가락보다 작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도연의 검지를 아주 약하게 잡았습니다. 온 힘을 다해 아빠의 손가락을 잡은 그 연약한 온기에 도연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준우야, 아빠가 미안해. 아빠가 어떻게든 할게.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어머니였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서하은이 쓰러졌다면서, 셋째도 상태가 안 좋다며, 약한 핏줄은 어차피 도태되는 법이야. 지금이라도 물러서면 내가 최고의 의료진 붙여줄게. 조건은 알지? 도연의 가슴 깊은 곳에서 분노가 솟구쳤습니다. 어머니가 말하는 조건이 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수와 결혼해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라는 뜻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아이의 목숨까지 협상 카드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인큐베이터 안에서 준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반 사이로 새어나온 가느다란 울음이 도연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도연이 낮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 아이는 제가 알아서 살리겠습니다. 도연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인큐베이터 앞에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복도 바닥에 무릎을 꿇은 도연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아내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밖에 되지 않은 아이가 관을 달고 누워있는 것을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는지 모릅니다. 도연은 소매로 눈물을 훔치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의사 가운을 내려다봤습니다. 어머니가 세운 병원에서 어머니가 만든 자리에 앉아 어머니가 허락한 만큼만 살아온 인생. 도연은 단추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아내 하나, 아이 하나 못 살리는 게 의사라고. 가운이 차가운 복도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도연은 그것을 밟고 지나갔습니다. 10걸음을 걸었을 때 이미 그의 눈에서 눈물은 말라 있었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분노였습니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였습니다. 이 짓을 저지른 자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끌어내려 무릎 꿇리는 것. 도연은 핸드폰을 꺼내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 비서, 비서팀 전원 소집해. 30분 안에 회의실로. 지금 새벽 4시인데요. 알아. 30분 안에. 진실이 쌓이다. 30분 뒤 소회의실. 비서팀이 테이블에 둘러앉았습니다. 도연은 그들 앞에 서서 간결하게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와 오지수. 두 사람이 지난 일주일간 뭘 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서류에 손 뗐는지 전부 301호 산모 차트 빈칸도 확인해. CCTV 전부 확보하고. 비서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정말 이사장님을요? 도연은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지금 301호에 의식불명 환자가 있어. 중환자실에는 내 아들이 관을 달고 누워있고, 이 두 사람을 그렇게 만든 인간을 찾아서 반드시 책임을 묻겠어. 설령 그게 내 어머니라도. 아무도 더 묻지 않았습니다. 얼마 뒤 비서팀장이 첫 번째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수간호사 권 씨가 일부러 301호 산모를 방치한 정황이 CCTV에 잡혔습니다. 열이 오르고 있는데도 3시간 넘게 아무 조치를 안 했고 수액도 2시간 넘도록 갈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곧장 간호사실로 향했습니다. 301호 환자 차트야. 여기 빈칸들 설명해봐. 수간호사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환자가 워낙 많아서요. 우선순위상 좀 밀린 거예요. 다른 환자 차트는 빈칸 하나 없이 깔끔하던데. 하필 301호만. 수간호사가 뒷걸음질 쳤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 살기가 담겼습니다. 솔직하게 말해. 누가 시켰어? 수간호사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이사장님이요. 직접 오셔서 301호 환자는 적극적인 처치하지 말고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고. 알아서 나가게 만들려고 하신다고요. 도연의 주머니 속 녹음 버튼은 대화 시작 전부터 켜져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도연이 확인한 것은 하은 명의로 작성된 양육포기 서류였습니다. 서명란의 글씨를 살피던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받침을 쓸 때 물결치듯 위로 올려 흘리는 특이한 버릇. 수없이 봐왔던 오지수의 글씨체였습니다. 병실 CCTV 확보해. 이 서류에 서명된 시점 전후로 전부. 몇 시간 뒤 도연은 모니터 앞에서 굳어버렸습니다. 화면 속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 없이 누워있는 하은의 병상 옆에 오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하은의 축 늘어진 손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리고 엄지에 인주를 묻혀 서류 위에 꾹 눌러 찍었습니다. 지장을 찍은 뒤 서명란에 볼펜을 들고 또박또박 서하은이라고 적었습니다. 의식불명 환자의 손을 잡고 강제로 지장을 찍는 모습, 그것은 동의가 아니었습니다. 범죄였습니다. 결혼까지 약속했던 그 여자가 자신의 전처 손을 꼭두각시처럼 움직여 아이들을 빼앗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주먹이 책상을 내리쳤습니다. 이제 한 곳만 남았습니다. 어머니의 이사장실. 금고 속에서 도연이 발견한 것은 노란 봉투였습니다. 난임 검사 결과. 봉투 안에서 반으로 접힌 종이가 한 장 더 나왔습니다. 난임 검사 결과 원본. 그리고 검사 결과란의 글씨. 가입력 매우 높음. 정상. 도연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가입력이 높다는 원본 결과를 감추고 임신 불가라는 가짜 서류를 만들어 하은을 내쫓은 것은 다름 아닌 어머니였습니다. 2년 전 이 조작된 종이 한 장 때문에 하은은 쫓겨났습니다. 위자료 한 푼 없이 새 아이를 혼자 품고 차가운 반지하 방에서 10달을 버텼습니다. 그 모든 고통의 시작이 바로 이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도연은 금고 앞에 쓰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에 온몸이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처음부터 끝까지 조종해왔다는 사실이 이제야 온몸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도연은 금고 안의 서류를 전부 꺼내들었습니다. 그리고 업계에서 가장 공격적인 소송으로 유명한 법무법인의 대표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른 시간에 실례합니다. 강도연입니다. 오지수 변호사가 의식불명 산모 명의로 양육포기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CCTV 증거도 있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경계심이 담긴 목소리가 돌아왔습니다. 오지수 변호사요? 두 분 약혼 사이 아니십니까? 도연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서류 위조, 의식불명 환자 강제 지장 날인, 아동 권리 침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은 전부 받게 해주십시오. 전화를 끊고 도연은 증거들을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위에 증거가 쌓일 때마다 그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이사회의 폭풍. 며칠 뒤 한빛 여성병원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이사들이 타원형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상석에는 강순자가, 그 옆에는 오지수가 단정한 미소를 달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평범한 연례 이사회인 줄만 알았던 이 자리가 모두의 운명을 뒤집을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사회장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수트 차림의 강도연이 들어섰습니다.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순자가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도연아, 이 사회 중에 이게 무슨... 도연은 대답 대신 서류 가방을 거꾸로 들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 봉투가 타원형 테이블 위로 와르르 쏟아졌습니다. 하얀 봉투마다 빨간 반송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사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도연이 편지 한 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편지들은 제 전처 서하은이 저에게 보내려 했던 것들입니다. 받는 사람 란에는 제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단 한 통도 제 손에 닿지 못했습니다. 전부 이 병원 이사장실에서 반송 처리됐습니다. 도연은 차례로 증거들을 꺼내 놓았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 새쌍둥이와 도연 사이의 친자 확률 99.99%. 이사들이 수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노란 봉투, 조작된 난임 검사 결과와 원본의 비교, 회의실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취업 거절 메일 묶음, 이사장실의 협박으로 인한 채용 취소, 수간호사 자백 녹취, 이사장의 지시로 의식불명 환자를 방치했다는 내용, 울먹이는 목소리가 회의실 안을 가득 채웠다가 재생이 끝났습니다. 장례식장보다 고요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오지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건 협박에 의한 자백이에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법적 효력 말씀하셨죠? 그러면 이것의 법적 효력도 한번 확인해 보시죠. 도연이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에 CCTV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영상 속 산소 마스크를 쓰고 의식 없이 누워있는 하은의 병상 옆에 오지수가 서 있었습니다. 지수는 하은의 축 늘어진 손을 들어 올려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서명란에는 직접 사인했습니다. 영상이 끝났지만 지수는 아무 반박도 하지 못했습니다. 종이장처럼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덜덜 떨 뿐이었습니다. 도연이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장 강순자는 2년 전 전처의 난임 검사 결과를 조작해 강제 이혼을 유도했습니다. 전처의 취업을 방해해 생존 자체를 위협했습니다. 전처가 보낸 편지를 전부 가로채 저와의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출산 후에는 수간호사를 통해 치료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켜 환자를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렸습니다. 오지수 변호사는 이사장과 공모해 의식불명 산모의 아이들을 빼앗기 위해 양육 포기 서류를 위조했습니다. 이미 모든 서류를 경찰에 넘기고 고소장을 접수했습니다. 그 순간 이사회장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수사관들이 들어섰습니다. 순자가 목이 터져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손대지 마. 내가 이 병원을 세운 사람이야. 수사관이 순자의 팔을 잡자 순자는 아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도연아, 이게 다 너를 위해서 한 일이야. 너를 위해서. 도연은 어머니의 손목에 수갑이 채워지는 동안에도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오지수는 수사관이 다가오자 다리에 힘이 풀려 의자에서 미끄러지듯 주저앉았습니다. 법을 무기로 삼던 여자가 법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대로 끌려나갔습니다.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남은 건 오직 하나였습니다. 하은아, 준우야. 제발, 제발 살아줘. 세계의 심장이 뛰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준우가 산소호흡기를 뗐다는 소식이 먼저 들려왔습니다. 도연이 달려갔을 때 인큐베이터 안에서 준우가 조그만 두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까지 온몸에 관을 달고 겨우 숨쉬던 아기가 제 힘으로 울음소리를 내며 호흡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인큐베이터 앞에서 한참 동안 울었습니다. 행복함에, 안도감에, 죄책감에. 그리고 그날 저녁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301호 병실에서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하은의 손가락이 움직였습니다. 도연은 의자가 뒤로 넘어가는 것도 모르고 중환자실 문을 박차고 달려갔습니다. 미친 듯이 달려 병실에 도착했을 때 하은은 입술을 달싹이고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새어나온 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지만 도연은 알아들었습니다. 아이들. 하은이 가장 먼저 찾은 건 아이들이었습니다. 도연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하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들 전부 다 잘 있어. 준우도 이제 괜찮아. 하은의 눈꺼풀이 느리게 떨리더니 마침내 눈이 떠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돌려 도연의 얼굴을 봤습니다. 도연은 웃으려 했지만 입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대신 눈물이 먼저 떨어졌습니다. 아이들 데려올게. 지금 바로. 도연은 병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잠시 뒤 이동식 아기 침대 3개와 함께 돌아왔습니다. 준서와 준혁은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고 준우는 말똥말똥한 눈으로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준서를 조심스럽게 들어 하은의 품에 안겼습니다. 손뭉치처럼 가벼운 아기의 무게가 하은의 팔 위에 살포시 내려앉았습니다. 하은은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작고 붉은 얼굴, 꼭 담은 입술, 가늘게 접힌 눈꺼풀 위로 보이는 투명한 속눈썹. 하은의 눈에서 눈물이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 안녕. 엄마가 너무 보고 싶었어. 너무나 오래 기다린, 너무나 멀리 돌아온 인사였습니다. 준혁이도 준우도 차례로 품에 안겼습니다. 새 아이를 번갈아 안을 때마다 하은의 울음은 점점 커졌습니다. 도연은 병실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침대 앞으로 걸어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은아, 미안해. 내가 지켜줬어야 했는데, 내가 너를 믿었어야 했는데, 변명할 게 없어. 다시 기회를 달라고 말할 자격 없다는 거 알아. 근데 이것만은 약속할게. 이 아이들한테 그리고 너에게 내 모든 것을 다 줄게. 너와 아이들이 다시는 혼자 고통받지 않도록 내가 지킬게. 도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하은은 한참 동안 도연을 말없이 바라봤습니다. 10년 가까이 봐 온 눈이었습니다. 지금 그 눈에는 거짓이 없었습니다. 하은이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일어나요. 무릎 꿇지 말고 일어나서 아이들 안아줘요. 아이들한테는 아빠가 필요하니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일어나 떨리는 손으로 준혁이를 안았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태어나고 나서 처음으로 제 아이를 안는 순간이었습니다. 작은 체온이 팔 안에 퍼지자 도연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하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천천히 하면 돼요. 지금 당장 예전처럼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게 하은의 대답이었습니다. 301호 병실에 오후 햇빛이 비스듬하게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아이를 안고 나란히 앉아있는 침대 위로 새 아이의 고른 숨소리가 조용히 채워졌습니다. 평범한 아침, 그로부터 6달 뒤 따뜻한 아파트 거실에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아기 매트 위에서 준서와 준혁이가 나란히 누워 모비를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준우는 도연의 무릎 위에 앉아 아빠의 셔츠 단추를 잡아당기며 소리내어 웃고 있었습니다. 준우야, 단추 떼면 아빠는 뭘 입고 출근해? 준우는 아랑곳 없이 더 꽉 쥐었습니다. 도연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엌에서 소고기 묵국을 끓이던 하은이 고개를 돌려 그 모습을 봤습니다. 아직 체중이 완전히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몰라보게 건강해진 모습이었습니다. 하은의 입가에 미소가 걸렸습니다. 단추 하나 빠진 채로 가면 되죠. 도연이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환자 보는 의사가 단추도 못 잠그고 가면 좀 그렇지 않아? 아빠가 아들한테 졌다고 하면 오히려 인기 많을 거예요. 고사리 같은 손에 셔츠 단추를 빼앗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도연의 인생에서 가장 큰 행복이었습니다. 묵국이 보글보글 끓어올랐습니다. 하은이 불을 줄이고 국자로 한번 저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비를 바라보다가 하은은 문득 손을 멈추고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수술 직후 옆 병실에서 들려오던 목소리가 떠올랐습니다. 여보, 나왔어. 천천히 먹자. 그때 그 목소리가 얼마나 부러웠는지. 지금 이 부엌에서는 고소한 냄새와 함께 국이 끓고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아이들과 장난치는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보육원에서부터 그토록 갈망에 맞이 않던 바로 그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모두 밥 먹어요. 5명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하은이 숟가락을 들다가 문득 남편과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선명한 두 줄을 보며 울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그 두 줄이 지금 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셋이 되어서 그 옆에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내 편인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기 의자에 앉은 준혁이가 숟가락을 떨어뜨려 쨍그랑 소리가 나자 준우와 준서가 까르르 웃었습니다. 정신없는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은이 그토록 꿈꿔오던 풍경 위로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았습니다. 세계의 심장이 뛰기 시작한 그 새벽부터 하은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떤 어둠도 뚫고 나온 빛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빛은 혼자서는 결코 밝힐 수 없었던 집안을 환하게 채웠습니다. 세계의 심장, 세계의 숨결, 세계의 웃음소리,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세계의 심장,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